네, 안녕하세요. 클래리티 코리아 정혜식입니다. 최근 OT 보안에 대한 웨비나가 굉장히 많은데요. 매번 딱딱한 제목보다는 이번에는 실제 국내 OT 현장에서 경험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스트리트 OT 파이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진행은 파로스 네트워크스의 최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이사님.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OT 현장에서 계시다 오셨죠? 그렇죠. 짤막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로스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소속의 기술 총괄을 맡고 있고요. 어느덧 저희 회사가 창립한 지 한 13년 차 횟수로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13년 동안 악성 코드 분석, 샌드박스, 파일 포렌지, 해당 파트로만 외길을 걸어왔던 회사고요. 그러다 3년 전 2019년부터 클래리티와 인연이 돼서 OT 악성 코드 공동대응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자, 반도체, 발전소, 중공업, 선박 등 다양한 OT 현장에서 보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님도 마찬가지로 요즘 바삐 움직이시던데 OT 쪽 보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죠? 시장의 관심도를 개인적인 지표로, 정량적인 지표로 표현해 보자면은, 우선 제 명함이 소진된 속도가 약 3배 정도 증가했고요. 저희 네. 클래리티 코리아는 사실 재작년 업계 최초로 한국 지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는 최근에 팀에 합류한 프로덕트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약 3배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즉, 한 3배 정도 바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나저나 이사님은 예전에 파일 포렌식 작업 세미나에서 많이 뵀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새는 대부분 이사님과 시간을 OT 현장에서 맞아요.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사님, 혹시 현장 고객분들 뵈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네. 올해 초인가요? 뉴스상에서 자주 등장했었죠. 꽤나 핫 이슈였고요. 산업안전사고 관련법 전면 개정으로 들었고요. 내년부터 시행령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각계 고객층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좀 더 수석님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기업의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 아니라면 아셔야만 합니다. 올해 1월 26일 날 이 법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당장은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그리고 시행 이후 이제 2년 뒤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3가지 정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명사고에 대한 범위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근로자, 특수근로자에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면은 서드파티, 즉 도급, 용역, 위탁 인원 및 일반 시민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벌 대상이 기존에는 이제 실무 담당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 그리고 법인 기관까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 책임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5년 내 재발 시에는 형량의 50% 가중처벌, 그리고 징역, 벌금 병가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 한도 내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웬만한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도산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인데 수많은 OT 현장들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은 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여기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 결과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실제 이런 중대재해 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실제 일어났던 10개의 사고 중에 6건, 즉 60% 이상이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뭐 올해에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은 뭐 올해 발생했던 사고가 내년에는 뭐 발생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즉, 작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 동일 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 60% 이상의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용역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력 구성원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큰 규모의 특히 OT 현장들은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이 이 법을 맞이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OT 보안 세미나의 현장 안전과 관련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란 주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왜 공유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저희가 이미 알듯이 OT 보안 사고의 특징은 Security Incident의 결과가 결국 OT 현장의 Safety 임팩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간혹 현장에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우리 현장에 상위 솔루션과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은 극히 일부고 위험 요소가 굉장히 적어 이렇게라고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특정 접점이 이렇게 제한적인 건 맞고요. 하지만 OT 안전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할 때 보통 빈번성과 결과 중대성을 이제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OT 보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자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발생이 되었을 경우 인명사고의 결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많은 OT 현장에서 불산, 염산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센서라든지 특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대규모의 화재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해당 사고들이 OT 보안 사고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고들은 모두 OT 보안 사고로 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실제 겪었던 OT 사이버 보안 사고입니다.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제어망에 대한 공격에 대한 성격과 목적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및 JBS 푸드에 대한 공격은 주로 몸값을 얻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윈즈 공급망이라든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 및 제어 서버에 신호를 보냈고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올지마 수처리 시설에 대한 공격은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상수원에 대한 수산화 나트륨 증대로 인명을 해치려고 했던 시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명했죠. 이처럼 OT 보안 사고의 특징은 Security Incident가 결과가 Safety 임팩트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 의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은 이러한 안전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또 법인 또는 그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별 규정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안전을 위해 각 파트마다 꼭 보안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안전 쪽, 전기 쪽, 건설 쪽 등 각 파트마다 관계된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사항을 따르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OT 보안 측면에서 우리는 당장 어떤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산자부에서 기획돼서 최근 그 키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중 제어 시스템 항목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 현장 OT 환경에 대해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자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연코 이 모든 사항들이 특정 벤더의 단일 솔루션만으로 절대 모든 걸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플랫폼이 많은 사항들을 커버하는 적합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클래리티 플랫폼이 우선시 적용됨으로써 OT 환경에 관한 가시성 확보 및 취약점 관리 그리고 위협 탐지가 가능해지고 연계해서 네트워크 통제 및 자산 패치 적용 그리고 위협에 대한 OT 보안 운영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ICS 벤더 및 네트워크 차단, 엔드포인트, 분리보안, 백업 솔루션 등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제 디펜스 인 뎁스를 구성했을 때 가장 강력한 OT 보안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클래리티 코리아는 굉장히 다양한 파트의 보안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특히 기존 이제 ICS 벤더들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OT 보안 전문 기업 클래리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안전사고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OT 보안 사고에 대해서 발생 전 탐지 및 대응으로 사고 자체를 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OT 보안 사고가 발생 시 원인 파악을 통해서 근본적인 법정 책임에 대한 소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고 또한 재발 방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제 OT 보안과의 연관성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최 이사님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 실제 OT 보안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저희 클래리티 플랫폼을 활용하셨던 실제 경험으로 보셨을 때 OT 보안에 대한 방향성이나 혹은 뭐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향성, 대응, 이 말씀 주셨는데, 이제 OT도 일단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제가 생각하는 접근 요구를,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 2세대로 구분하여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동안 폐쇄망으로 일관되었던 경계 통제, 이 부분에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행위 통제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우리가 OT 환경을요, 저는 이름하여 태틱스 테크놀로지, 전략, 전술적인 정책이 포함된 태틱스 테크놀로지로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MI, PLC, OPC, 우리가 OT 환경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품목들을 저희는 TI, Threat Intelligence, 그다음 IOC, 우리 침해 지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행위 통제에 걸맞는 BOC, Behavior of Compromise. 그래서 행위 중심의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래 보시듯이 OT망 단순 통제, 보안 정책으로 바꿔야 되고요. 예방 중심의 가용성을 중시했던 부분을 보안 지침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로 가야 된다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앞장에 새로운 접근 요구가 수용이 되려면 리소스 시프트가 조금 변해야 되겠죠. 단순 OT 보안이 전부라고 하는 폐쇄망으로 일관하던 대부분의 경계 통제에서 행위 통제가 이렇게 도표화돼서 추가돼서 33.3%의 정확한 밸런스가 맞춰지는 리소스 시프트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저희가 OT 보안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이제 어떠한 솔루션 활용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셨던 건가요? 예, 방법론은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순차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클래리티 적극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방법론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순차적 분석 단계의 첫 단출기는 이름하여 정책 분석 사전 단계. 먼저 살펴보죠. 일단 베이스라인이라는 기준선에서부터 접점 분석, 그 안에 수많은 원격 통신, 파일 전송 이런 등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일단 통계 데이터로 꾸려봐요. 그래서 각 N차망으로 통신이 되는 유형에 대해 모두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화면이 이제 소위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각 현황을 사전 단계에서 분석을 먼저 해보시고, 정책 분석 사전 단계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 위협 개념 모델링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위와 같이 쭉 한번 나래비를 세워서요, 배열 한번 해보십시오. 비인가 접속, HMI 로그 관리나 PLC에 대한 백업 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HMI PLC가 기본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설정이 얼만큼 낮게 책정되었는지, 중요한 EWS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등등 말이죠. 이사님, 그러면 실제 이러한 정책을 반영할 때 현실적인 현장의 측면을 이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현장에서 제약되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네 가지 꼭지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책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요. 현실적인 반영, 이 벽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가지 꼭지 첫 번째, 앞서 대시보드에서 N차망으로 접점에 대한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특성에 따라 접속 허용, 그리고 또 심지어 불허하는 구분이 있어요. 불허될 만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단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약 프로토콜, 넷바이오스, SMB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그런 대상에 대한 기준을 먼저 확립하라고요. 우리 유추하기 쉬운 그런 패스워드들은 허다하게 존재를 합니다. 수많은 파일 전송들이 있을 텐데 FTP를 쓰더라도 VSFTP나 SFTP 같이 시큐어가 안 들어가는, 암호화되지 않는 보안 접속이 이루어지고요.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각 제조사에 대한 기본 어플리케이션도 보안 설정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패스워드도 유추하기 쉽고요. 근데 그걸 실제 현장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PLC HMI 간에 OPC랑 통신을 할 때 말이죠. OPC에 대한 통신 장애를 굉장히 우려해서 이렇게 보안 설정을 낮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OPC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현장에서 그 OPC DA 클래식 그 적용으로 MS DCOM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맞죠. 근데 이제 DCOM이라는 게 사실 계정 변동이라든지 그런 권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 장애가 이제 우려가 있어서 계정 관리에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 OPC 구간은 흔히 말하는 전체 퍼드 레벨에서 주로 이제 OT와 IT가 만나는 그 접점이 그렇죠. 되는 포인트가 이제 됨으로써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모니터링이 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가장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모니터링 구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PLC HMI에 대한 취약점, 이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자 계정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당연히 설정이 미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될 텐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작업에 대한 시스템 영향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은 현장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PLC에 대한 백업 기준 부재, HM에 대한 로그, 이런 전송에 대한 점검을 할 수는 있으나 기준이 없다라는 거, 기준이 좀 부재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OT 보안은 뭐 이제 저희가 BCP라고 하죠. 비즈니스 이제 컨티뉴스 그렇죠. 플랜이라고 해서 사실 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얼른 복구를 해야 되고 이제 백업을 하고 이러한 백업 앤 리커버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도 각 PLC라든지 HMI 등 OT 자산들에 대해 클래리티 저희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각 자산에 대한 리스크 레벨이라든지 크리티컬리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영향도를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구조로 산출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증분 백업, 풀 백업, 차등 백업 등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단일 구성을 꼽고 싶은데요. 실제 그 설비 현장을 가보면 L3 프로토콜은 물론이고와 허브로 단일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 에빌리티는 뭐 물론이고 그 통신 장애 요소들이 대부분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도 취약점이 존재하잖아요. 클래리티에서 우리 스위치 취약점을 보듯이. 그래서 스위치에 대한 취약점과 디폴트 패스워드를 가용을 하는 대부분 보안에 대한 미설점, 이게 네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 측면이 고려된 상황에서 간추려진 정책 상세화 내용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간추려진 위협 포인트를 토대로 BOC, 즉 행위 징후에 대한 정책 설계가 위와 같이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협 포인트라고 하는 취약 프로토콜 쓸 수밖에 없어요. 원격 접속, 저런 어플리케이션도 피치 못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180초 내 동일한 소스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아예 저희 계정이 없는 로그인이 10회 이상 실패를 한다거나 어떤 유저가 5회 이상 로그인 실패한 이후에 300초 안에 암호 변경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것을 타임 윈도와 스레스홀드를 가지고 이런 행위 리스크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러한 정책 상세화는 단순한 뭐 이사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뭐 어떤 툴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나오시게 된 건가요? 사실 OT 트래픽을 보면서 저도 원래 패킷 포렌식 전문가지만 막막한 부분이 있었어요. 산업 제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분석 경험을 일단 살려서 클래리티의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요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책 분석 그 사전 단계부터 정책 상세화까지 이사님이 굉장히 노하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분석 내용을 이제 토대로 저희가 선정한 OT 보안 7대 유스 케이스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부터 7대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인가 접속 경보가 되겠는데요. 극하게는 패킷 변조를 통해서 주요 제조, 서버에 대한 로그인 오해가 발생을 해요. 로그인을 오해하는 것까지 괜찮지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임의 조작, 그래서 제조에 끝내는 차질이 유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보안 사고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EWS 엔지니어링 스테이션에 대입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실제로 현장 값들을 오작동을 시킨다든지 만질 수가 있고 세팅 포인트를 변경할 수가 있고 즉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설명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분석 경험을 하셨나요? 네, 실사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죠. 일단 비인가 접속에 대한 접속이 저희가 타이밍으로 한 1분전 동안 주로 공격자들은 DB를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DB 쪽에 있는 주요 포트 1433, 1521과 같은 DB 스캔 포트를 100회 이상 했을 경우, 또한 SMB 같은 경우에는 UDP 139를 통해서 100회 이상 스캔을 날리는 경우,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 한 10회 이상 정도의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에 통신이 일어날 경우를 거의 이제 블루버스로 보고, 이 계정이 그 블루버스 이후에 하나의 IP에서 여러 계정으로 인증 남용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한 32회 정도, 그래서 인계치를 32회로 보고 주요 우회 통신에 대한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SM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이터널 블루 이제 취약점을 통한 그런 워너크라이라든지 굉장히 치명적인 보안 사고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여전히 이 SMB 통신 뭐 포트 스캔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많이 존재하던가요? 네, 폐쇄망 쪽에 좀 빈번히 발생하는 이벤트들이고요.
SMB가 워낙 성행하니까요. 특히나 이제 클래리티에서는 SMB를 그 버전 1, 2를 구분을 해서요. 어떤 단말이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친절하게 표시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분석하는 데 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대시보드, 클래리티 대시보드화 시켜서 이제 운영을 한다면은 사실 뭐 보안 관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기적 로그인 행위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래 보시는 순차 계정 접근 이상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주기성 로그인 실패와 같은 행위는 공격자가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고요. 존재하지 않은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로그인 실패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나 주요 PC HMI 서버에 접속하고 권한이 없는 파일을 읽으려는 이런 read write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경우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스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주기적 로그인 행위는 주로 사용자가 한 5번 이상, 5회 이상 실패한 이후에 300초 안에 암호 변경을 한다라든지, 사용자 계정이 이제 권한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권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상승 이후에 3번 정도 실패할 경우. 그리고 AD 환경에서 계정 관리 그룹에서요, 계정이 처음에 생성이 되고 5분 이내에 IP 테이블스를 재시작을 한다든지, 자기에 대한 백도어 스크립트를 하나 삽입을 시키는 거겠죠. 그 재시작 이후에 자기에 대한 로그를 지워야 되니까 시스로그에 대한 비활성화,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 로그인 행위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통신량에 대한 증가인데요. 주로 이제 공격자들이 중요 데이터를 찾을 때 유출하려고 하는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신호가 이 데이터 저장소 트래픽의 증가입니다. 수석님, 이렇게 데이터 통신량 증가와 더불어 어떤 인포스틸러의 케이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실제 작년에 발생했던 그 이스라엘 수처리 공정에 대한 보안 사고로 해당 현장, OT 현장의 HMI 공정 그 화면이 그대로 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해커 단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네 웹사이트에 오픈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내부에 있는 그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그 공정 로직 파일이 외부 해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보안 사고를 대비했을 때 정책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데이터 통신량의 증가에 대한 유스 케이스는요, 주로 이제 도수 공격이 많아요. 트래픽이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웹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80, 443을 이용해서 1분 이내에 40개의 커넥션, 1000번 이상의 시도를 나타낼 때 저희들이 주요 지표로 보고요. SMB 같은 경우에는 단일 소스가 1분 이내에 총 10개의 IP와 통신을 100회 이상 할 경우, 저희들이 이런 인계치들은 실제 현장에서 계속 패킷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시행 초과를 겪으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당 100개 이상의 UDP에 대한 도수도 있거든요. 사실 툴도 구글링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UDP 도수 툴도 동일 소스에서 100개 이상 나갈 경우 저희는 데이터 통신량 증가에 대한 얼라스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OT 현장에서 이렇게 제어망에 있는 레벨 1, 2 혹은 3 정도에 위치한 이런 자산들이 그러한 세션 사이징이나 세션 카운트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이러면 진짜 정말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세션 사이징, 세션 카운트를 뭐 정기적으로 프로파일링 하셔서 비교 분석도 그럼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굉장히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클래리티 고객사들은 매월 정기 리포트 할 때요, 해당 데이터 비교표를 증적 자료로 보관하고 이상 행위에 대한 부분을 뭐 전월 대비 상관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비정형 프로토콜 네 번째인데요. 자, 상위 그림처럼 프로토콜 사용량을 통계함으로써 OT 보안 관제의 주요 지표로 활용해서 이상 행위 추출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일평균 가장 많이 사용한 포트 번호와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은 포트 번호, 이런 걸 체크해서요, 특히나 이제 비정형 HTTP 사용 시 동일 IP에서 1분 이내에 50회 이상
여러 다른 목적지로 포스트 메서드 HTTP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발생을 할 경우, 또 SSH 같은 경우는요, 비정형을 쓰고 동일 IP에서 3분 이내에 5개 이상의 특정 목적지로 행해지는 행위들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비정형 프로토콜에 대한 얼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사례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프로토콜이 그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TCP/25, SMTP만 보고자 하면 SMTP 트래픽 자체에 실행 파일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든지, RDP, 원격 제어 동일 소스에서 여러 대상으로 RDP 프로토콜로 3분 동안 3개의 다른 대상 IP와 접속을 할 경우, 보통 흔히 이렇게 3분 동안 3개 이상 다른 IP와 접속한 이후에 일종의 툴을 받거든요. 그런 툴들이 이제 리모트 패스워드 크래킹 툴, 이런 툴들 많이 써요. 마지막으로 DHCP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 UDP 67, 68을 쓰죠. DHCP 통신은 주로 다 정해진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 DHCP 통신이 발생을 한다. 저희는 비정형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중에 특히 SMT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이렇게 비정형으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추가적인 상세한 이제 분석을 위해서 클래리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러한 스페시픽한 프로토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능이 있어요. 클래리티에서 베이스라인이라는 원본 로그에 각각에 대한 세션입니다. 하나의 세션을 전부 구분을 해서 그 룰에 직접 커스텀 룰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TP, SMTP,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내의 트래픽도 얼락 유형으로 구분해서 특별 모니터링 감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째, 비정상적 DNS 쿼리 사례입니다. 그 동일 IP에서 1분 안에 DNS 룩업이 50회 이상 발생할 경우, DNS에 대한 하나의 세션이 세션 사이징이 1000바이트 이상 증폭할 경우, DNS가 1000바이트 이상 넘으면요, 실행 파일이 포함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exe, bback 관련된 실행 파일이 포함된 사이징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룩업이 1분 안에 3000회 이상, 저희가 이제 DGA를 주로 분석을 해보면 2000회, 3000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 안에 3000회 이상 공격이 룩업, 넌 이그지스트 도메인으로 떴을 경우 DGA로 공격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폐쇄망에서의 DNS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리스폰스가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방화벽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세큐리티 홀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이신 거죠? 봐야 돼요. OT 단말을 접속하는 그 IT 단말, 이쪽에서 비정상 그 DNS 트래픽이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내부 방화벽,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망이지만 내부 방화벽을 두었을 때 방화벽이 장애나면 어떡할까요? 그때 DNS와 HTTP 다이렉트 통신이 가능해지는 시나리오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사항을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번째, 의심 파일 다운로드입니다. 사실 앞단에 이러이러한 징후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파일 바이너리 이런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침해가 끝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의심 파일이에요. 악성 파일이 아니라. OT 환경에서는 그런 어떤 의심 파일에 대한 부분을 더 유념하게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세션 중에, 내부 네트워크 세션 중에 NTDS Extract Tool, 이거요, 그냥 AD 환경에서 DB를 추출하기 위한 포렌식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이러한 툴들이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고 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세션에 대한 것이 의심 파일이지만 왜 AD 환경에 DB를 추출해냈을까? 그다음 또 중간적 공격,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MITM이라고 그러죠. MITM 같은 경우에는 실사례 중에 RAT 다운로드가 많아요. JRAT가 유명하죠. 문자열은 JSPI로 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sourceforge.net이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공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서 웹스플로잇 같은 경우는요, 개발자들이 쓰는 거지만
OT 환경에서는 이게 공격 툴로 전환이 돼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악용을 하면 백도어 프로그램, 익스플로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스틸스 메일 서비스예요. 일반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스틸스 메일 서비스는 다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이 보안 쪽으로 좀 허술하게 정책이 잡히신 분들은 이 스틸스 메일에 대한 허쉬.com, 네오메일.com, 크리퍼헤븐.com, 메일 smail.com 이 도메인은 반드시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트래픽이 1메가 이상 실제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MITM 공격도 꽤 클레어티에서는 흥미로운 언론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서스피식 파일 다운로드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MITM 공격도 저희 클래리티 플랫폼으로 디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서스피셔스 파일도 이제 디텍이 되지만, 어떤 파일이 사실 지금은 이제 논스렛으로 바뀌었겠죠. 그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발생되었던 사우디에서 발생되었던 트리턴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 레벨들을 뚫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단까지 그 treelog.exe라는 바이너리 파일이 전달되어서 현장의 SIS 시스템에 영향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 계장 시스템인 이런 SIS 혹은 ESD, Emergency Shutdown 시스템 같은 시스템에는 대한 보안 사고는 폭발 및 안전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벤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PLC 업로드, 다운로드, 디버그에 대한 언락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로 IT와 OT 접점 사이에 다뤄진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화라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PLC 업로드, 다운로드, 디버깅 언락은 행위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 그렇죠? 워낙 현장에서 민감한 작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한 증적 로그와 특히 실제 로직 수정 파일에 대한 무결성 체크를 위해서 원본 파일과 수정 파일,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작업 범위 내에서 수정됐는지, 로컬 자체, 로직 자체에 이런 결함이 발생을 한다라든지, 이런 크로스 체크 차원의 로직 파일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PLC 로직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기능은 사실 뭐 현재 클래리티에서 가장 좀 독보적으로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사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6가지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결국 OT 현장에 이러한 PLC라든지 DCS 이런 컨트롤러에 대한 무단 다운로드 혹은 오동작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상세화에 대한 유스 케이스 7가지 모두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사님, 그러면 이제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지어주실까요? 네. 자, 결론 드립니다. 자, 모두 발언의 OT, Operational Technology를 TETX 테크놀로지로 세대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술, 전략,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측면을 보셨던 이런 BOC와 같은 행위 기반의 상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아까 현실적 측면 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요. 보안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그 행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되는 장비의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7대 시나리오처럼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작성을 해 나갑니다. 현장 특성에 맞게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감염 범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주요 구간은 반드시 있어요. EWS 같은 그런 모니터링 구간을 액션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게 마지막으로 선행돼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성 님도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세션에서는 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실 쉽게 들을 수 없는 실제 OT 현장 보안에 굉장히 소중한 이 현장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 OT 보안 전문 기업 저희 클래리티 연구진에 의해 발간된 2021년 올해 상반기 ICS OT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취약점들이 2000년 하반기 대비 4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달 10월 달만 해도 클래리티 연구진에 의해서 발견된 취약점이 5개나 맞아요. CV로 공개되었고요. 뭐 지멘스라든지 엔들레스 하우저, 목사, 한유엘 등 OT 환경에서 굉장히 친숙한 제품들이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한유엘 EPKS 취약점으로 DCS가 악용이 된다면 사실 플랜트 공정에 대해 악의적인 중앙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수많은 이런 DCS 현장의 크리티컬한 공정이 공격자에 의해 오동작이 되고 뭐 이런 연속 공정의 PID 공정의 셋 밸류라든지 등이 멋대로 설정이 된다면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파로스 네트워크스와 OT 보안 전용 솔루션 클래리티 플랫폼을 통해 OT 보안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한 OT 현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